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아파트. 김영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어루만지고 있다. 살짝만 움직여도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험난한 여정이 된 지 이미 몇 달째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수술만 하시면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예전처럼요. 그 말에 영자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00만 원. 평생 교직에 몸담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영자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밤을 뒤척였다.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하고 졸라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드디어 용기를 낸 어느 저녁, 영자는 민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이미 무슨 말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영자, 혹시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수술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의 어깨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무게들이 올려져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수, 요즘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월세도 2달째 밀리고 있고 카드값도 감당이 안 돼요. 지연이도 애써서 벌어들이는데.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스럽기보다는 미안했다. 이미 힘든 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어머니와 아들, 둘 다 각자의 아픔을 품고 있었지만 서로를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영자는 지난번 일 이후 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의 수술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숟가락을 놓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어제 삼촌이랑 나가서 차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 민수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준호와 아빠가 삼촌한테 사준 차 정말 멋져. 삼촌도 엄청 좋아하더라. 영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맞지, 아빠? 삼촌 차랑 똑같은 차 산 거 맞지? 엄마가 3천만 원 주고 샀다 했잖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급하게 준호를 제지했다. 준호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자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소리를 내며 그릇에 떨어졌다. 3천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어머니의 수술을 도와줄 수 없다던 아들이 처남에게는 3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선뜻 사주었다는 것이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은 충격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감히 마주보지 못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변명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자식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다. 영자, 그래, 나보다는 사돈이 더 소중하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식탁에 앉은 모든 이의 가슴을 찔렀다.
준호만 혼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묘한 분위기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200만 원, 3천만 원. 그 차이가 자신의 가치와 며느리, 가족의 가치 차이였을까? 다음날 아침 영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어쩌면 어제는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지연아, 어제 준호가 한 말인데. 지연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선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지연, 어머니. 목소리부터 달랐다. 평소의 정중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릎 수술한다고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였다. 마치 가계부를 정리하듯 담담했다. 지연 수술비 200만 원 들여서 몇 년 더 걸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버티시죠. 버티시죠. 그 세 글자가 영자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67세의 나이, 수십 년간 아프지 않은 곳 없이 살아온 몸,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남은 인생.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버티라는 말 한마디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영자는 벽에 기대서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지연아, 나도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 나도 아프지 않고 걷고 싶어. 준호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싶고.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서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차갑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도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일방통행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부엌에서 나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훨씬 더 컸다. 몸의 아픔은 진통제라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유독 부러워 보였다. 그날 밤부터 영자는 달라졌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적금 통장, 교사 시절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의 계약서까지. 영자 혼잣말,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됐어.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 동안 영자는 조용히 움직였다. 은행을 오가며 적금을 해지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건물 매매 절차를 밟았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으며 차곡차곡 모은 전 재산이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왔던 소중한 것들이었다. 부동산 중개인 어머니, 정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괜찮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일주일 후 모든 정리가 끝났다. 통장에는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 몇 년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다. 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다. 오래된 사진첩도 추억이 담긴 소품들도 모두 두고 갔다. 과거와의 결별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두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삽시다. 엄마. 마지막으로 잠든 준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천사 같은 잠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던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속삭이듯, 할머니가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새벽 6시,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영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37년간 살았던 아파트의 현관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택시 안에서 뒤돌아본 아파트는 아직 모든 창문이 어두웠다. 곧 가족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없어진 걸 발견하겠지만 그때쯤이면 자신은 이미 멀리 가 있을 것이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 후 따스한 오후 햇살이 넓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실버타운 재활치료실. 영자는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애딛고 있었다. 물리치료사 어머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거의 정상보행이네요. 영자의 얼굴에는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수술 후 재활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무릎을 느끼며 그 무엇보다 뿌듯했다. 영자,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꿈만 같아요. 재활치료실 한쪽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수님 할머니, 영자야, 정말 잘했어. 우리 내일 같이 산책하자. 철수 할아버지 맞아. 영자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나네요. 고마워요, 모두들. 여기 와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영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자식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진짜 동반자들이었다. 오후 시간, 영자는 실버타운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6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낸 영자. 미읽은 메시지가 27개 쌓여 있었다. 모두 민수와 지연, 그리고 준호의 메시지들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안 와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영자는 잠깐 메시지들을 읽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준호가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자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영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몇십 년간 들어본 것 중 가장 진실되고 밝았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자막이 떠오른다. 당신의 삶을 찾아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할 때, 희생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김영자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김영자처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지금까지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